네,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3일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기념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장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냐는 질문에 중국을 찾는 외국 지도자들은 모두 중요 행사에 참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한 박 대통령도 이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 후속 조치로 마련될 양측 당국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할 경우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된 해제 회담을 제안한 바는 없지만 당국 간 회담과 하부 여러 회담이 열리면 북쪽이 5.24 관련 제의를 할 수 있고 그때 가서 대화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협상 타결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유감 표명 수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 북한자유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남북 합의는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북한의 형식적 유감 표명에 정부가 뒷걸음질 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시점에 우리라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대표는 적에게 구걸해 얻은 가짜 평화는 곧 쉽게 깨져버릴 것이라며 북한의 기념일인 공화국 건립일과 노동당 창건일에도 공개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이민자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인을 강간자, 살인자로 칭한 데 이어 이번엔 제프시 후보가 아시아계 이민자를 앵커베이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앵커베이비는 미등록 이주민이 미국에서 출산해 미국 국적을 얻은 아기를 말하는데 바다에 닻을 내리듯 부모가 아이를 미국인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는 백인 중산층을 공략하고 부시는 히스패닉 층을 포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민자 발언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원정 출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베이비라는 것은 원정 출산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미국 대선이 지금 갈수록 뭐라 그럴까요? 원래 선거라는 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가운데로 옵니다. 소위 그게 이제 중간 투표자의 정리라고 불리는, 서로 이제 가운데 지대를 오면서 이제 적을 한 명이라도 자기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중간 투표자의 정리라고 하는 미디언 보터 시어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미국 선거는 오히려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으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샌더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오히려 트럼프도 굉장히 인기가 오히려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뉴스 있죠? 예, 좀 들려주시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유력 후보로 거론된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상승하기는커녕 아시아계 원정 출산 발언에 휩싸이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공개된 미국 뉴햄프셔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35%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고 제프시의 지지율은 7%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42%를 차지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35%를 얻었습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태평양 전쟁 일본인 에이프급 전범들을 심판한 도쿄 재판에 대해 검증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재판을 검증할 뜻을 표명해온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연합군 총사령부의 일본 점령 정책 검증 대상에서 도쿄 재판은 제외할 의사를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자민당 내부에서도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전후체제 부정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안보법 재개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무조사회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본이 이 전범재판에 대한 재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전쟁 책임을 면책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는 것이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이민 또는 뭐 난민 이렇습니다. 매일 3,000명씩 마케도니아 쪽으로 밀려 올라오고 있고 도대체 난민이나 이민이 얼마나 터지면 독일이 80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EU라는 틀이 있잖아요. EU라는 틀 속에서 또 각 그 주권 국가들이 있고 그럼 누군가가 이민이 오면은 EU에는 시민이 될 텐데 그럼 어느 국가에 속한 시민이 되느냐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이 지금 복잡하게 또 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이 오춘호 의원 모시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죠? 지금 작년 7월 달에 예. 7월 달에 1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예. 지금 통계를 보면 올해 지금 그 들어온 숫자가 이미 작년에 들어온 숫자보다 훨씬 넘었고 예. 이 루트도 다양해 가지고 예. 이미 이 레퓨지가 아니라 이 레퓨지 크라이시스 하나의 크라이시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메르켈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21세기 유럽에서 가장 큰 도전은 오히려 그리스 사태보다 바로 난민 레퓨지 사태다. 레퓨지 문제가 우리한테 가장 큰 유럽의 도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뭐 그리스 사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건 199의 문제고 또 채권해서 뭐 돈이 좀 떼이느냐 안 떼이느냐 이런 건데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난민들이 몰려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마 특히 북아프리카 예. 그 시리아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이쪽에 그 시리아가 있고 이쪽에 그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이쪽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터키는 옛날부터 독일로 많이 들어갔죠. 예. 이런 나라들이 중심으로 소위 북아프리카하고 이쪽 그 중동 지역의 지금 저 국가들이 서지중해, 네. Central Mediterranean, 중앙지중해, East, 동지중해, 발칸, 그 다음에 알바니아 투 그리스. 네. 이런 저 화살표들이 쭉 예. 있군요. 주로 이전에는 많이 이 루트를 택한 게 스페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태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제는 이제 에게해를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저렇게 또 네. 양쪽으로 많이 흩어지고 에게해 쪽이고 마케도니아 쪽으로도 지금 번지고 있고 저기 아마 보라색인 모양 같습니다. 네. 발칸 쪽이군요. 네. 2014, 15, 14, 15. 중앙지중해 쪽은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런 쪽은 많이 줄었군요. 네, 그 대신에 발칸 쪽이 늘고 이스트 지중해 쪽으로 많이 늘었군요. 특히 이태리 쪽에서는 최근에 많이 어떤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죽는 사고 뭐 이런 난민들이 거죠. 사고 예. 나가지고 다음에 또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보면 경로. 예. 주로 지중해에서 소위 이쪽 이태리아 쪽으로 들어오는 나라들은 나이지리아나 그다음에 에르트리아인들 이런 쪽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에게 쪽은 시리아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트 메디테레니언 에게 쪽에 그리스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쪽이고 시리아 난민이 많군요. 예, 시리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많고 파키스탄 그 다음에 웨스트 발칸 쪽으로 시리아에서 많이 오는군요. 네. 아프가니스탄이 3만 명. 네. 아프가니스탄도 많고. 예, 이걸 보면 네. 조금 이건 2012년 자료인데 어찌됐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이 에게 쪽으로 저기 그리스 쪽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많고 오른쪽 예, 녹색 화살표. 예, 오른쪽 제일 끝에 그 다음에 중간에 이태리 쪽으로 들어오는 소위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태리 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루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 고전적인 어떤 루트인 스페인 쪽으로 들어오는 루트는 지금 많이 줄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아프리카 쪽은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도 저렇게 예, 몰려가는 지금 특히 그 방글라데시나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중동 지역에 어떤 이 난민들이 예. 급증을 하고 있어서 다음 가장 그림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소위 이른바 왜 이
왜 독일에서 유럽에서 예. 이 난민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어떤 이유가 나옵니다. 이 지금 노란 자연적인 어떤 지금 현재 이 출생률,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인구 감소가 지금 보라색입니다. 계속 예. 줄어들고 있고 예. 이걸 커버하는 게 바로 이 노란색의 Net migration이군요. 예, 그 어떤 순수 그러니까 유출 빼기 유입이죠. 그러니까 어떤 순수 마이그레이션 유입 분야가 있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유럽에서의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인구가 유럽 노동력이 인구가 유지된다는 난민으로 지탱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예. 독일이 혹시 왜 자료가 그러냐면- 있나요? 예, 요거 자료는 아직 찾지 요 다음 못했지만 자료는 어떤 것이 이거는 독일 이민자 수인데 예. 독일은 원래 독일은 전통적으로 1980년대 때 그때 이른바 경제 성장을 하면서 70, 80년대 경제 성장을 하면서 터키 이민들을 많이 받았죠. 예. 터키 이민들을 많이 받다가 계속 어떤 그런 소위 이민자들의 문제 그런 어떤 문제가 계속 되다가 2005년 메르켈이 예. 바로 부임을 하면서 이 이민자 문제를 정리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계획을 한 게 이민법입니다. 예. 예, 그때 뭐라고 어떻게 계획을 했어요? 메르켈은 이민법을 정리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호를 높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이 독일이 굉장한 어떤 그런 인력 구조, 특히 어떤 IT 인력이라든지 예. 어떤 테크니션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인력 부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 메르켈은 이제 독일은 변해야 된다. 지금까지 독일은 이제 그런 어떤 순수 혈통, 원래 독일 하면 순수 혈통이고 그걸 이제 변해야 된다.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는 미국 같은 모델로 가야 된다.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정책을 편 게 바로 메르켈입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로 이민법이 바뀌면서 굉장한 어떤 독일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예. 11년 지금 그림을 다시 하면 조금 예. 10년부터 크게 늘어났군요. 네. 10년, 11년, 12년, 13년 쭉 급급으로 올라가는데 2013년의 경우에는 122만 6,493명이 네. 독일 국민으로 들어왔군요. 예. 아, 근데 엄청나게 지금 들어왔군요. 문제는 이제 저기에 들어온 인력들은 다 중상층 이상, 스킬드 레이버, 소위 이른바 기술을 숙련 가지거나, 노동자들이군요. 기술을 가지거나 지식을 가진 그런 어떤 이민자였습니다.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또 그게 상당한 또 거기를 또 이렇게 지탱해야 되는 사회의 어떤 하류 계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독일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또 독일 사회는 또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민자가 늘면서 다시 또 이민을 이민을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야 되는. 근데 이 이민은 소위 로우 레이버, 로우 스킬드 레이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난민들을 이번에 그 난민 수요가 있기는 있군요, 내부적으로.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로우 스킬드 레이버가 들어와야지. 마치 미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도 처음에 예. 들어오면서 예. 로우 스킬드 레이버, 처음에는 예. 하이 스킬드 들어왔다가 나중에 다시 로우 레이버가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형태로 독일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그림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가별로 이민자 숫자 이런 게 좀 나오나요? 예, 이걸 보면 현재 독일의 독일의 이민자 구성이 독일의 이민자 구성을 보면 폴란드인 지금 아직까지는 유럽 EU 출신들이 많습니다. EU 국가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국가가 소위 이른바 그리스, 러시아 이쪽에서도 요즘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사람이 제일 많고 네. 루마니아, 이탈리아 사람도 많고 폴란드는 어차피 독일 경제권이고 루마니아도 독일 경제권인데 헝가리, 스페인, 예, 스페인에서도 이민을 많이 갔군요. 이태리, 스페인, 러시아는 EU가 남부 유럽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 나라들이 바로 그렇군요. 독일로 많이 다음 그림 어떤 거? 네. 우선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일단 그림보다도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이번에 메르켈이 이야기한 거는 규약을 바꾸자. 더블린 규약을 더블린 규약을 바꾸자.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크게 난민을 구성하는 두 개 규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더블린 규약이고 하나는 생겐 조약입니다.
생겐 조약. 예, 생겐 조약은 뭔가 하면은 저기 EU가 출범하면서 각 예. 나라들의 왕래를 자유롭게 하는 거, 그게 생긴 조약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이민으로 한번 들어오면, 어떤 예. 나라든지 어떤 EU 영내로 들어오면, 예. 그 EU 27개국의 마음대로 자유 왕래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어떤 그 조약이 생긴 조약이고, 예. 그리고 이 생긴 조약이 먼저 생겼다. 90년대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93년도에 더블린 조약이 생기는데, 더블린 조약은 한번 신청을 하면, 한번 그러니까 자기 이미 난민자에 신청을 신청을 하면 그 국가에서 저기 망명 그 국가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 저기 에서 신청 망명 그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생겐 조약을 약간 제한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 근데 이제 더블린 규약에 대해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기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로 가고 싶었는데 독일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독일에 망명 신청을 했지만 독일 정부가 쉽게 다 워낙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해에 한 6만 명, 7만 명 중에 난민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독일이. 근데 워낙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이걸 감당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기 올랑드하고 메르켈이 만나서 그러면 이 규약을 바꾸자. 이 규약을 체인지하자.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더블린 규약이 이제 그 만명 신청을 어디든지 가서 아예 신청 자체를 없애자. 우리 일단 망명을 어디든 어느 국가든지 가서 하면 다 EU 내에서 다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일단 내가 헤엄을 쳐서 스페인으로 와서 네. 망명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 주면 네. 그다음 내가 독일로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그건 내 마음이다 이거죠. 그렇죠.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이번에 그 영국이나 이런 데는 반대하겠는데? 영국은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지금 영국 어떤 언론을 보면 예. 영국에서 이 조약이 어떻다. 이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망명 신청 이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영국 정부는 아직까지 더블린 조약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곧 이 더블린 규약에 대해서 국제 여론도 있고 하니까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그렇군요. 네. 또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네. 그림이 좀 더 그림을 있나요? 좀 보시면 예. 이건 이제 난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럽 전체에서 이민을 한번 붙어보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유럽의 어떤 이미그레이션은 한 137만 명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러니까 외국으로 2010년, 2011년, 2012, 그렇습니다. 2013년에 137만 명이 Immigration of Non-EU National, EU 밖에서 이민 들어온 사람이군요. 네네. 아까 독일 이민자 구성을 봤을 때는 EU 안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건 주로 EU 밖에서 들어온 사람을 다 합치면은 EU로 온 사람 137만 명. 이건 물론 유출해서 유입을 빼겁니다. 실제로 EU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미국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오른쪽에 노란 어떤 표를 보시면 현재 오히려 80만 명이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어떤 이미그레이션 한 50만 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유럽 이민사를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럽에 이민을 온 사람들 중 약 30%만 남고 한 60%는 다시 돌아가는 걸로 지금 대충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왔던 국가로. 예, 그래서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직 계속 이민이 미국으로 가거나 캐나다로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어떤 형태로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군요. 이 그림은 뭡니까? 예, 이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난민이 아닌 정식 이민자들의 어떤 그 국적별로 보면 2010년에는 인도, 그다음 중국, 모로코 이런 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모로코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국, 여전히 그다음에 차이나는 높고 그리고 시리아가 공식적인 이민, 이건 아마 난민으로 들어와서 이민으로 바뀌었던 그런 어떤 형태인데 시리아가 많이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미국이 꽤 독일로 한 이민자들이 많다는
요즘 특히 맞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서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독일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40% 정도 된다는 그렇게나 그런 통계도 많아요? 있습니다. 예, 주로 독일에서 가장 이민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이태리하고 독일에서. 예, 예, 그래서 예. 아직도 독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독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40%나 된다. 뭐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거 하면 굉장히 높은 정도인데. 근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민자들이 아무래도 올 때,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배를 받았으면 프랑스로 갈라 그럴 거고. 네네. 언어가 프랑스를 잘할 테니까. 그런데도 지금 보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독일이 제일 많습니다. 독일이 왜냐하면 예. 일자리가 제일 많은 그리고 일자리가 많아서. 그리고 가장 뭐랄까 안정되고 이민자들을 말하는 독일이 천국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안정되고. 그래서 이제 정신이 독일로 몰리고 메르켈이 80만 명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 네. 대신에 규약을 바꾸자 뭐. 네, 그런 일자리가 있다. 그런 게 상당히 매력적인, 가장 일자리가 있다는 매력적이죠.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유럽 전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 한 4%가 외국 국적이고, 재밌는 거는 지금 남녀 비율은 50%고 얘네들의 연령 비율이 15세에서 64세 안에가 78% 됩니다. 78%. 나머지는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순전히 어떤 생산 가능 인구, 즉 노동력 인구가 들어오니까 이 아무리 난민이라 하지만 충분히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10 countries of origin of non-EU national residing in the EU 제일 많이 들어와서 한 사람 터키군요. 163만. 터키가 70년대 제일 많이 들어왔죠. 모로코는 국민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고 차이나에서 역시 많이 오고 홍콩 포함해서 74만. 인디아 65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알바니아, 파키스탄, 미국에서도 꽤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네네. 에콰도르가 많은 게 좀 눈에 띄고 한국은 아예 없는 모양이죠. 한국은 글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살기 좋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약간 6%, 7% 정도가 지금 이 유럽에서는 EU에서는 했는데 외국으로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카나다는 20%, 미국은 13%.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군요. 예, 이걸 보면 아직까지 EU는 상당히 개방적인 어떤 그런 국가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폐쇄적인 국가다. 국가죠. 네, 사실은 미국보다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인구 비중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인구 비중인데 캐나다 20%, 네, 미국 13%. 아, 캐나다가 많군요. 네, 네. 캐나다가 미국보다 젊은 국가군요. 스위스란드 더 27%나 되나요? 예, 이런 걸 보면 앞으로 20년 후에, 10년 후에 그 나라의 미래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오스트랄리아 27%나 되고요. 예. 스위스하고 오스트랄리아가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군요. 네. 뉴질랜드 24%, 유럽은 7%대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뭐 1% 될까요? 3%나 될까요? 된다는 이야기도. 지금 제일 작은 나라가 물론 일본이라든지. 예, 일본이 적죠. 예, 일본하고 뭐 어떤 그렇군요. 뭐 북한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북한이 뭐 외국 사람이 북한에 가서 살 이유가 없잖아.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납치 아니면 뭐 우리는 한 2%에서 3%인데 평균 10%만 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아니 10% 아니 6% 7%만 되더라도 EU처럼 그래도 굉장히 꽤 개방적이고 인구를 어떻게 인력을 아니 근데 이 사용할 수 경우에 있는, 네.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게 복지는 어떻게 해주느냐? 임금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료는 어떻게 하느냐? 예. 또는 투표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메르켈이 처음에 2005년에 이민 난민층을 신설했습니다. 이민 난민층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한 게 바로 주표님이 이야기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임금, 똑같은 걸 하자. 그걸 해준다. 예. 그다음에 복지도 똑같은 형태를 두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어떤 언어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자. 그런 어떤 교육을 한 게 바로 이 이민난민청의 이민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유럽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민 때문에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정도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이런 거 감안해서 어떻든 내셔널리티를 개방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우선 북한하고 통일 문제가 뭐 먼저 쌓여 있는 우리로서 큰 주제고 큰 어떤 사회적 국가적 허들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 문제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에게는 조금 먼 얘기 같은데 이런 이민의 물결 또는 난민의 물결이 유럽 사회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바꿔놓을 그 같은 예감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태보다 더 도전적이다. 오늘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게 메르켈이 도전적인 거고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EU가 가야 될 방향은 이 인력, 이 어떤 이 노동 인력을 쓸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어떤 EU의 발전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다. 그게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공급, 뭐 사회의 다양성 이런 것도 있겠는데 어떤 동질성의 파괴, 뭐 중산층의 파괴 또는 하층민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든 지표상으로는 양극화의 확대, 민주주의의 어떤 퀄리티 문제, 복잡한 문제, 뭐 종교 사회적인 어떤 생활 가치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든 유럽이 그런 도가니의 과정에 있고 결국 인류 전체로 볼 때는 평평해지는 거죠. 예, 인류 전체로 볼 때는 답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인류 전체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움직임도 세계적인 큰 변화이니만큼 우리들도 한번 깊이 있게 좀 미리 연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길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유럽에서는 지금 단연 가장 큰 문제가 이 이민, 난민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봤습니다. 그 통계가 좀 복잡하게 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시 보기 좀 보시면서 그 숫자들도 좀 쭉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쭉 익혀 놓고 독일은 어떻다? 독일의 2013년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민 숫자가 122만 몇천 명이다. 또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 몇 프로다, 7%다, 호주 같은 경우는 27%다, 이런 정도 약간의 계략적인, 미국 23%다, 이런 정도는 좀 우리가, 유럽은 7%다, 그럼 유럽은 아직 폐쇄적인 국가구나, 우리는 3%다, 이런 기본적인 숫자 정도는 약간 외워놓으면 세계를 이렇게 한번 쭉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 보시겠습니다.